시인은 감정의 결을 가장 섬세하게 읽어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섬세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질문을 건네주실 것 같은데요. 신동엽 문학상, 윤동주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박성우 시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스는 박성우입니다. 네. 앞쪽에 자리가 비었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줌마 와야 된다 해가지고 오셨겠죠? 괜찮습니다. 앞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앞쪽으로. 네, 어느 친구 앞쪽으로 보고, 네, 첫째 줄, 둘째 줄 놔주시고, 여기부터 앞쪽에 와주시고. 저랑 놀면 재밌습니다. 너무 어두워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제가 잘 봅니다. 네. 어린 친구 여기 맨 앞에 앉아 여기.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네. 배 한 번씩 만져볼까요? 네. 저도 요즘 그 양산 쪽에 있다가 오늘 장흥 와가지고 오랜만에 남대문식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금수원? 거기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뭔가를 잘 먹고 나서 혹은 뭔가를 막 먹고 싶을 때 어딜 만지죠? 배를 만진다. 그죠? 보통 같으면 먹는 건 입에 일이니까 입을 만질 것 같은데 우리는 배를 만져. 왜 배를 만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양방송을 하면서 잘하시면 1인당 책 3권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을 정실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왜 배를 만질까요? 저도 이제 성악 빨리 되라고 좋습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주가 있나요? 손주요? 아들이 있나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몇 살입니까? 아들 28살입니다. 그러면 시집을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왔다 할게요. 마이크를 다 간다나? 테이프 좀 당겨주세요. 앞쪽 당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배를 만져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먹는 거 입에 있는 배를 만지지? 잘 먹고 나서 배고플 때 왜 배를 만지고 생각해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입이었던 배꼽을 여전히 입으로 착각하고 쓱쓱 만져보는 것은 아닐까? 신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배를 만져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밥 주세요. 엄마 고등학교 때 먹었던 만두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귀찮아가지고 회사 앞에 거 사가면 발로 차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과 먹고 싶다면 사과를 주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배꼽으로 먹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래된 습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입 한번 해볼까요? 입. 귀 해보세요. 귀. 코. 입. 귀. 입. 입은 왜 입이라고 말하는 순간 입을 담을까요? 저는 그냥 이거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입이라고 말하는 순간 입을 담는 건지 그 다음에 나쁜 말을 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입이라고 말하면 입을 담는 거죠. 저는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는 거 이런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래서 오늘은 마음 읽기, 마음 쓰기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거나 요즘 인스타나 페이북 이런 것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것부터 사소한 자기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몇 살인가요? 지금 4살. 4살. 최연소 참석자 어린이는 아마 10분 이상을 앉아있으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초등학생 아이들 5분 이상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왜 집중력이 없나 그럴 게 아니라 그 아이들 입장에 굉장히 오래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읽기고 마음 쓰기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뭐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데 아이가 있으니까 저도 딸아이가 생각났는데 제가 9살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로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굉장히 좀 너무 많이 읽어서 좀 놀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사전 쓸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막 물어봐요.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근데 아빠 이거 뭐야? 했는데 설명해주고 있으면 벌써 저리 가 있어요. 듣지도 않아. 그냥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빠 찜찜한 게 뭐야? 아빠 과학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대답을 못해가지고 알려주려고 과학을 사전을 열어봤더니 더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딸의 8살, 9살짜리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게 안 보이는 거를 좀 보여주게 설명을 해줘야겠다고 다시 아이를 불렀죠. 아이가 규현인데 규현아 일로 와. 아빠가 생각났어. 그랬어요. 찜찜한 거는 아빠가 손으로 발가락을 만지다가 너한테 귀를 까줄 때 드는 마음이야. 너 바로 알아들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빠 과학은 왜 별이 반짝이는지, 공룡은 왜 사라졌는지, 전기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보는 게 과학이야. 이렇게 했더니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제 9살 마음 사전이라는 거를 썼는데 그냥 그 시리즈가 한 80만 부 이상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친구들 앞쪽으로 오세요. 아저씨가 선물도 주고 할 테니까 앞쪽으로 와가지고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눈에 일단 안 보이는 거를 보여주기만 써도 좋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엘리자베스 브래들리라는 7살 아이가 쓴 시예요. 저도 오랜만에 읽어보려고 하니까 뭐라고 잘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제목은 비쩍 마른 소녀예요. 비쩍 마른 소녀. 비쩍 마른 소녀인데 비를 보고 쓰는 거예요. 비가 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안도현 시인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빗줄기를 걷어서 국수를 해먹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비를 가지고 썼는데 제목이 하여간 비쩍 마른 소녀입니다. 비는 백꽃에서 떨어지는 꽃잎, 비는 담장이를 걷는 도둑고양이, 비는 피아노의 높은 음, 비는 비쩍 마른 소녀, 비는 마당을 때리는 망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한테 이제 그 비를 가지고 글 써봐라 하면은 못 써요. 잘 쓰면 추적추적 비가 온다. 이러면서 써요. 그러잖아요. 추적추적 비가 오니까 뿔뿔하다, 침울하다 이 정도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브래들리 7살인데 이렇게 눈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담장이를 걷는 도둑고양이 이런 비는 어떤 비일까요?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담장이를 걷는 도둑고양이 어떤 비일까? 어떻게? 예, 맞아요.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 잠깐 있다가 TV 보거나 책 보다가 마당에 잠깐 나갔는데 보도블록만 살짝 젖어있는 비 본 적 있죠? 담장이가 살짝 젖어있는 거예요. 아이가 볼 때는 비는 담장이를 걷는 도둑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죠? 아주 간명하게 썼지만 그 보슬비를 담장이를 걷는 도둑고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피아노의 높음. 피아노의 높음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내 기분이 어떤 비일까요? 장학생이시네. 말 잘하시네. 그렇죠. 지붕으로 막 양철 지붕으로 막 떠돌아다니고 진짜 막 그 고양이들이 막 지붕에 뛰어다니는 거 같잖아요. 막 올 때. 피아노의 높은 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집에서 막 이렇게 여기 연애하던 시절에 세정 버전만 가면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막 비가 오고 있고 나는 우산이 없고 그 정거장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산 들고 있고 하면은 비가 더 오길 바라겠어요. 더 오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피아노 루프는 같겠죠. 쫙 치면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거를 그렇게 오는 길을 피아노 높은 음이라고 표현한다. 멋지죠? 그래서 피아노 높은 음 같잖아요. 기분 좋을 때 에피소드 들으면 경쾌하고 피아노의 높은 음이라고 하고 또 비는 비점 많은 소녀. 요거는 비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좀 말을 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비가 오면 브래들리 우리 같이 놀자 하고 친구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는 빗점 많은 소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빗점 많은 소녀라고 합니다. 자, 비는 그럼 마당을 때리는 망치 어떻게 오는 비일까요? 손 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는요 지금? 네. 여기 받으셨으니까 여기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찍었어. 손 한번 들어가지고 선물 좀 받아봐라. 네, 그렇죠. 장대리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장대리가 쏟아줄 때 이거를 마당을 때리는 망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글을 쓰거나 마음을 읽어내는 게 복잡할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만도 굉장히 멋진 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마 저는 몰라도 이 시는 엽기 사이트 이런 데서 봤을지도 몰라요.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읽는 거라 외워질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미숫가루 좋아하십니까? 네, 미숫가루에 관한 시예요. 제목이 3학년입니다. 3학년. 제 친구들은 몇 학년인가요? 1학년? 4학년? 네. 자, 읽어볼게요. 3학년.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카린이랑 추어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 저었다. 뺨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이런 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어요. 여름에 이제 미숫가루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부엌 찬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는 부엌이라고 했나요? 저희는 정지라고 했는데 정지라는 말 쓰시나요? 정지라는 말을 쓰는 정겹더라고요. 저는 정지라고 했는데 저는 태어난 곳이 산내면인데 말 그대로 산내면은 몇 군데가 있어요. 밀양에 들고 있는데 산내면은 제 기억으로는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왼쪽을 봐도 산, 오른쪽을 봐도 산. 그래서 우리 마을 아이들 꿈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저 산을 넘어간다. 다 똑같았어요. 산 내면에서 저 인현 씨는 진짜 저 냉장고 있는지 탄 적도 없었고 전기도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동네 우물이 있는데 여름방학 때 제가 그 부엌 찬장에서 이렇게 미숫가루 통을 훔쳐다가 동네 우물이 탄 적이 있어요. 부었어요. 통째로. 스케일이 좀 있어요. 의외로. 미숫가루를 타고 그다음에 사카린 알죠? 사카린 투명한 알갱이 저도 그 밖으로 한 3개, 4개 타고 너무 봐서 쓸 정도잖아요. 사카린도 있고 그다음 뉴슈가라고 옥수수 칠 때 엄청 맛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소금하고 황금비를 넣어 맛있잖아요. 넣고 이렇게 미숫가루를 탔는데 동네 아저씨가 오더니 이렇게 뺨따기 때리신 거예요. 사고 쳤으니까.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때 저 혼자만 먹으려고 탄 건 아니에요. 동네 일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나눠 먹고 동네 형 동생들 다 와가지고 뛰어놀다가 한 잔씩 먹으면 좋겠다는 선한 의지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밀 수는 없죠 지금은. 근데 왜 때렸을까 하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음을 안 넣어서. 아니 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미숫가루는 우유에 타야 맛있는데 맹물에 타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중2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 기권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땡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애가 미스걸 타다 보면 이렇게 미스걸이 묻어 있어서 좀 빠른 속도로 털어준 거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털어준 거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는 아이씨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선수 쳐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했다. 하여간 별별 친구들도 다 있는데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만 해도 저는 이 3학년이라는 글을 쓰면서 뭐 슬펐다, 아팠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표현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원고지 써봤죠? 한 줄 띄죠? 200자 원고지. 한 줄 띄고 제목 쓰고 한 줄 띄고 고맙죠? 그 다음에 평소 같으면 뭐 장, 조, 일위 이렇게 쓰다가 원고지 쓸 때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장은 초등학교 1학년 2반 몇 번 해서 한 줄 내려요. 어떻게든 내리고 이름 쓰고 한 줄 띄고 몇 줄 남습니까? 4줄 남아요. 4줄 치는 게 힘들어요. 왜? 구체적으로 쓸 줄 모르니까. 가을 가지고 글 써봐라 하면 이렇게 써요. 가을은 쓸쓸하다. 가을은 왠지 쓸쓸하다. 실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가을은 진짜 쓸쓸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원고지를 한 면도 못, 이렇게 네 줄 못 채우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는 구체적으로만 이렇게 제가 3학년 한과 같이 구체적으로 보여줘도 글쓰기는 아주 쉽습니다. 아까 마음을 얘기할 때도 그냥 예쁘다 이 표현을 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말일 것 같나요? 짜증나. 모든 말을 짜증나. 싫어. 이걸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찜찜하다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금방 아이들이 알아듣고 더 많은 표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힘,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글은 말로 그리는 그림. 글은 말로 그리는 그림.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글쓰기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쓸 줄만 알아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뭐 의자가 몇 개 있었고 바람을 찾고 올라오는 여기는 예전에 어떤 공간이었고 이런 것들만 써줘도 글쓰기가 재밌고 읽는 사람들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아니, 잘 비었거든요. 앞쪽으로, 친구들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와서 앉아. 여기 두 자리 빈 건가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친구 이쪽으로 앉아. 몇 학년 친구인가요? 1학년? 이쪽으로 앉아. 내년에 아마 아저씨 9살, 40살 내년에 배울 거예요. 내년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울 거니까 아저씨가 시행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린이들도 왔으니까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또 책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12살 자기소개라고. 12살 이제 장래희망이라는 거를 내고 이걸 냈는데 예전에 장래희망 그거는 예전에 우리가 꿈을 얘기하면 예전에 뭘 얘기했습니까? 직업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꿈을 얘기하는데 직업을 얘기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직업도 자주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꿈을 얘기하면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 장래희망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올 때는 그냥 다리가 튼튼한 사람, 별을 보러 다니는 사람, 음악을 잘 듣는 사람, 편지를 자주 쓰는 사람 이렇게 꿈을 정하니까 이루기도 쉽고 여러 개 꿈도 이룰 수 있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재밌었었고 12살 자기소개는 뭔가 나를 소개하는 거라고 썼는데 쓰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게 되더라고요.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상상력에 눈을 뜨면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학 청년이었을 때 문학 청년이었던 시절에 달에 관한 시를 하나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낮에는 봉제공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문창과를 다녔었는데 달에 관한 시를 하나 써보려고 이제 그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봉점을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수업받고 매일 밤마다 한두 시간씩 계속 스탠드에 앉아서 달에 관한 시를 썼어요. 한 보름 이상을 썼어요, 진짜. 다른 계속 다녀가고 그냥 쓰면 노트가 다 눅눅해지고 펜이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세 줄이 남더라고요. 세 줄이. 그래서 제목이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어느 애벌레가 뚫고 나갔을까? 이 밤의 유일한 저 탈출구. 함께 빠져나갈 그대 되지 않는다. 이런 짧은 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목이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어떻게 보이냐면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뻥 뚫린 구멍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왜 글쓰기를 못하고 힘들어하냐면 원문같이 두근데 이 쟁반을 못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쟁반만 벗어나면 정말 멋진 글이 되는데 멋진 생각이 되는데 이 쟁반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쟁반만 벗어나면 다 진짜 멋진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름달 어느 애벌레가 뚫고 나갔을까? 이 밤의 유일한 저 탈출구 함께 빠져나갈 그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하늘에 뻥 뚫린 구멍이 어떤 애벌레가 뚫고 나간 구멍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로 가서 나비가 되던 아방이 되던 파랑파랑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본 거죠. 그때는 뭐 20대였고 되는 일도 없고 뭐 피는 뜨겁고 힘들고 그럴 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겠죠. 송창호 시인이라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쟁반만 벗어나면 된다고 상상해요. 송창호 시인이라고 있는데 고양이 좋아하나요? 어린 친구들? 안 좋아해? 시인이 이제 마을에 앉아있는 충북 보은에 있는 시인인데 여기가 예전에 교도소 자리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희 쪽 선배들 중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밤새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도 30대, 20대 보냈었는데 충북 보은에 김사림 시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좀 진짜 빠르진 않으세요. 빠르진 않으시는데 민주화운동 하다 잡혀가잖아요. 그때는 다 대부분 남산으로 잡혀요. 남산에 잡혀가면 부러워하는데 김사림 시인은 충북 보은 분이세요. 말하려고 하면 때리고 말하려고 하면 때리고 후라하면 말하려고 하면 때리고 계속 어쨌대. 다른 사람 불면 안 맞는데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말하려고 때리고 말을 했다고 그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민주화가 됐죠. 거기에 있는 충북 보은에 계신 송찬호 시인이라고 시인이 앉아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온 거예요.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이라는 문어가 지는 시집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와가지고 손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 달라는 거죠. 머리를 좀 달라고 하니까 시인 줄 게 없어.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너한테 내가 줄 게 없구나.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줄 게 없구나. 이 밤하늘에 흰 접시나 핥아 보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름달을 뭘로 봤습니까? 자, 쟁반을 접시로 만든 멋져요, 안 멋져요? 엄청 멋지죠. 이게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쟁반만 벗어나니까 이렇게 아주 멋진 상상력이 되고 멋진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들었으면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이라는 그 표제시를 썼어요. 그 시를 표제시로, 시집의 표제시, 문학과지선에서 나온 시집의 표제시로 씁니다. 멋지죠. 자,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쟁반만 아니면 뭐든지 좋으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이거 같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손대는 거 없이 제가 임으로 지정해가지고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얘기할까요? 네, 손 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네. 피자. 피자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선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드렸죠? 이거 저 다 써도 되나요? 이거? 예. 요거 드렸나요? 요거 하나 청소년 씨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손 들고 뭐 아무거나 얘기하면 다 선물 받아가죠. 네. 네? 디스크. 아, 이거 디스크? 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멋진 생각입니다. 어떤 걸 드릴까요? 시집 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 얘기해보세요. 옆에 분 열심히 적고 계시는 거죠? 네. 뭐,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구멍 뚫린 아. 구멍이 뚫린 둥근 어. 둥근 볼 같은 아, 두 분 구멍 뚫린 돌에 구멍이 뚫린 거?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굉장히 멋진 생각이군요. 이거 40살 1호 사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면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둥근 거는 아무거나 쟁반만 벗어도 다 멋진 상상이 됩니다. 둥근 거고 골프공. 와, 박수 한번 주시죠. 저는 좀 사시나 봐. 좀 있어 보여.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네. 남빨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도 골프 해보고 싶은데, 저 지금 골프장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골프공을 얘기할 수 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있으시니까. 그런데요. 네. 네, 선생님, 골프 잘 치세요? 못 쳐요. 몰라요. 게이트볼 치는 건 아니죠? 골프를 잘 치시는 걸로. 네. 다랑아리 진짜? 응? 백자? 네. 달아가는 백자? 아, 멋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죠? 다랑을 열었는데 백자가 하나 딱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멋지죠?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요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예. 은근히 집중력 좋으세요. 계속 보고 있어. 직원이신가? 아니요. 네. 저는 음. 그 외눈 왜는? 눈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우리를 이쪽을 보고 있는 거대 물체의 눈. 네. 우주의 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금방 시를 쓰겠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선물 못 받으신 분. 선물 못 받으셨나? 네. 아까 안 드렸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등장일치 어두웠네요. 여기 있습니다. 또, 예. 벽시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밤하늘에 이제 달이 지나가면 시계 같잖아요. 멋진 생각이죠. 멋진 상상이죠. 밤하늘의 시계가 벽시계처럼 떠있다고 해도 멋있죠. 그 자체가 멋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겨울에 눈밭에서 눈을 비비는 눈사람. 겨울이 오고 있네요. 멋진 상상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기 장안도 눈이 많이 오나요? 많이 나나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많아요. 그래요? 산지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장은 이대영 시인의 시집을 읽고 알았었는데, 이대영 시인의 우물수구에는 고래가 산다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암산을 가지고 시를 썼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명성, 남성의 생명성 이런 거를 충격적으로 보여줘서 가지고 그때 엄청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암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장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탐진강도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 시의 힘이 엄청난 거거든요. 멋있는 눈사람, 또 멋있는 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문학의 도시답게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시니까, 하시면 제가 이거 하는 날만에 이제 아이들 책 있고, 네. 완두콩이 들어간 술빵.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굉장히 멋있는데, 진화를 했어요. 저는 완두콩만 해도 멋있거든요. 뭔가 밤하늘에 완두콩이 밖에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빼내고 싶잖아요. 근데 완두콩이 밖에 술빵.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분화구를 완두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지금까지 뭐 거의 장원이신 것 같아요. 완두콩에 박혀있는 술빵. 저는 이렇게 동시에 쓴 적이 있거든요. 보름달 집빵. 저 달을 뜯으면 야채가 나올까? 단팥이 나올까? 끝.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네. 여기 남빨강이라고 청소년 씨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네, 19금이에요. 재밌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읽었던 시디 거기에 많이 들어있죠. 뒤에 대답 안 하신 분 계시나요? 세 분 대답 안 하셨나? 보름달을 보면 난 이게 생각난다. 제 것만 아니라 두 분과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못 받으셨어. 네. 벌거벗은 여인의 살찐 엉덩이? 엉덩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갑자기 짱구가 생각나네. 짱구. 네,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굉장히 멋진 상상이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문학적인 거다, 시적인 거다를 생각하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우주적인 거, 철학적인 거, 아주 멀리 있는 거가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렇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그 구체적으로 말로 그리는 그림,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하잖아요. 악수하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많은 악수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악수를 하지? 여기서 지금 던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바닥이 몇 개 있습니까? 손 들고 얘기해보세요. 바닥이 몇 개 있어, 몸에? 손바닥, 손바닥, 혓바닥, 발바닥, 혓바닥. 웃기는 사람들은 뭐 여기는 쎄라고 하죠. 저희도 어머니가 쎄라고 하셨어요. 쎄가 빠지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게 쎄라는 말을 사실 잘 모르고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촌스럽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얼마나 입을 맞으니 하면 쎄가 빠질까요? 손바닥, 발바닥, 혓바닥. 손바닥, 발바닥, 혓바닥. 우기는 사람들이 막 등바닥 나오고, 앞바닥 나오고. 네. 대체적으로 세 개예요. 손바닥, 발바닥, 혓바닥이죠. 자, 악수를 하면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다리 실었거든요. 왜 악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왜 썼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나랑 가장 친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바닥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네가 잘하고 너는 이해할 수 있어. 이 마음을 너는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친구거든요. 어떤 친구? 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만나면 바닥을 실은 보여줄 수 없으니까 나도 바닥을 보여줄게. 너도 바닥을 보여줘. 바닥끼리 위로하고 위로받고 악수. 그죠? 사람 몸에 있는 가장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바닥을 보여주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거죠. 그 다음에 발바닥.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발을 닦아줄 수 있나요? 없죠. 못합니다. 서로 혓바닥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봐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봐도 뭔가 상상력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상상력은 뭐 문학에서나 필요한 거지 그럼 배부른 소리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다가 오늘도 저도 봤는데 두루미 아시죠? 두루미라는 존재는 두루미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여기에도 큰 건물 올라가거나 할 때 빨간 메가지 하나씩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타워크레인 봤죠? 그 실제 타워크레인이 이름도 크레인이잖아요. 두루미를 보고 상상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안정한 거잖아요. 근데 두루미는
표현을 하자면 이런 구조예요. 돌아가죠. 넘어져야 되거든요. 안 넘어져.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두루미는 외다리로 서 있어요. 외다리로 서 있다가 뒤로도 돌리고 그래요. 내가 두루미 군집이 한번 자세히 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총명처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유급 사람들은 날아가고 하고 그러는데 이 두루미를 보고 아까 같이 뭐지? 해서 만들어서 상상해서 만든 실제로 타워 크레인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두루미 크레인으로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문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뭔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뭔가 엉뚱한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어서 대기업에 제안하기도 하고 하면 뭐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현실성이 이제 현실화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상상해보고 근데 우리가 뭔가 상상하는 것들은 대부분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상상력이라는 건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엉뚱한 상상을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입장만 바꿔놔도 재밌어요. 입장만 바꿔놓으면 재밌는 게 이를테면 의자를 가지고 글 써말을 하면 의자를 가지고 제가 글을 써보니까 동시를 써보는데 한 8점? 8점? 제목까지 해서 10장이고 동시가 한 편 되더라고요. 뭐라고 썼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의자예요. 제목 의자. 너는 앉고 나는 앉고 끝나죠. 너는 앉고 나는 앉고 그 의자라는 제가 동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죠. 이를테면 물에 소금쟁이가 있으면 소금쟁이 입장에서는 그 물이 뭐예요? 침대 완전 부티우스도 이게 뭐 팡팡 같은 거죠. 팡팡 같은 걸 수도 있고 누워서 들 수 있고 스프링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재밌습니다. 한번 정부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모든 사물들이 다 다르게 보이고 일상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고 행복해지고 그런 생각들이 나오면 또 기록을 해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거는 내가 겪은 일을 써라. 내 경험을 써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경험을 쓰면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건 없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 어머니는 제 모교에 청소부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왕언니였는데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왕언니였고 일을 제일 많이 해서 왕언니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지금은 청소년 노동자가 인권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학교가 아닐 것 같은데 계속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계약서를 씁니다. 1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서 해지하고 다시 씁니다. 1년이 지나면 10년을 다녀도 그냥 신기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를 보고 저는 이제 문학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고 바로 이제 대학 임용 공부가 나와서 해서 제가 40살에 교수가 됐죠.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맨 처음에 교수가 되고 나서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제 연구실로 모신 거예요. 연구실로 모셔가지고 엄마 내 의자에 앉아봐. 제 연구실 정말 좋았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빙 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그 어머니를 보는데 막 눈물이 막 그때 딸애도 있고 아들도 있고 한데 눈물이 막 진짜 비로소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지고 계속 눈물을 이제 닦아내고 하고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있다가 어머니한테 저는 효도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 저 사직하겠습니다. 다시 원래 저는 시인이 되고 싶고 국내 시인이 되고 싶다 했더니 어머니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년 만에 사직서를 내고 다시 전업시로 들어와서 잘 지냈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뭔가 또 뭐 불려가서 또 일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고흥이 가깝나요? 고흥? 네. 제가 고흥에 20대 때 저는
뭔가 삶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게 소록도가 저한테 큰 지점이 됐었어요. 20대 때 제가 그때 공군이었는데 첫 휴가를 나서 처음으로 외출 휴가를 나가서 가고 싶었던 곳이 소록도였어요. 근데 그때 소록도를 아무나 못 들어갈 때였어요. 들어가도 그 앞에 있는 그 공원 앞에 있는 포구에서 내리면 그 앞에 정도만 들어갈 수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떤 수녀님 한 분이 뭐를 막 짐을 이렇게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렸더니 수녀님이 수녀님한테 저 소록도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지금은 늦었으니까 안 되고 내일 아침 7시 첫 배로 들어오래요. 7시 반 첫 배로 들어오래요. 대신 못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들어갈 때거든요. 내 조카라고 해라. 그 수녀님 이름은 이앙주 요셉 수녀님이었고 유치원 수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꽤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도 꽤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꽤 많을 때예요. 소록도 안에. 지금 유치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죠. 아, 수녀님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수녀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음날 이제 첫 배로 들어가서 수녀님과 인연이 돼서 유치원 들어가서 막 정말 성실하게 유리창도 닦고 그때 이제 나중에 친해져서 가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막 화단 파가지고 낡은 오래된 기와장을 이렇게 화단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가서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폐쇄는 됐지만. 그래서 수녀님이 알게 돼서 이제 저는 그 소록공원을 지나서 한국수녀 성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환자분들하고 친해졌어요. 지금 한센병이라고 한센환자 친해졌는데 그때 친해진 게 도민고 할아버지, 우시문 할아버지, 비금도 할머니 이런 분들하고 진짜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는 가지 못해도 1년이나 6개월 한 번씩 있고 한 5개월에 다녔어요. 20대 때. 가면은 수녀님이 꼭 한 5,000원씩 10,000원씩 주셨어요. 1,000원짜리로.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그때 수녀님은 뭐 돈도 급여도 거의 없고 그런데 거의 꼭 1,000원 모아서 주신 것 같아요. 늘 편지를 써주셨었어요. 저한테.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르신들과 친해져가지고 저랑 친했던 분들은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거기서 치료가 이제 안 되는 분들만 남으신 때였어요. 나머지는 다 좋은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육지에.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앞에 두 마디씩 없었었어요. 다 똑같이 없고, 지팡이도 이렇게 짚으시고, 눈동자 자체가 대부분 없어졌고, 비금도 할머니만 이렇게 흔적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친해져가지고 제가 막 숙소로 들어가고, 같이 뭘 먹으면 같이 그렇게 좋아하셨거든요. 뻥빵도 먹어주고 그분은 저랑 친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아드님이 있었는데 아드님 편지도 대신 읽어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한 번 라디오가 고장났다를 고쳐드렸는데 뜯어보니까 막 지물이 쌓여있고 드라이브로 파내니까 라디오 잘 나오더라고요. 라디오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가고 뭐 2년 만에 가면 안녕하세요. 내가 가자면 수녀님이랑 가면 안녕하세요 하면 도민고 할아버지 우시문 할아버지가 박사님 왔어? 그래요.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박사님 왔어?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전 모르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결례가 될까 하다가 친해졌으니까 할아버지 근데 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난주를 근본 아세요? 그러면 알지? 왜 몰라?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알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알지? 내가 자네를 위해서 아침 저녁 기도하니까 알지?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할아버지는 막 웃으시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먹먹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는 그런 힘으로 제가 시인도 되고 또 지금 여러분 앞에 서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따뜻하죠. 그래서 그 이양주 요셉 그렇다고 저희가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네. 그 이양주 요셉 수녀님이 95살 때까지 한 통화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전화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대구 요양
수년을 계시다가 95살 때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었고 그때 박성훈 근데 지금 성당 나가나?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성당 나가라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더 가까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정읍에 작업실에 있을 때로 시간강사를 한참 할 때인데 이렇게 시골에서는 버스가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제 버스가 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어머니들 쭉쭉쭉 나와 있으면 꼭 버스 오는 거나 아무도 없으면 버스 지나가거나 이렇게 아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이제 수업을 가려고 우리 가는데 시간사 때는 시간표가 전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월 1, 2, 화 1, 2, 목 7, 8, 금 7, 8 교수님 잘 안 하는 시간대 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다가 제가 섰어요. 시간은 빨리 가는 거거든요. 쭉 가는데 뭐가 이상해. 없어야 될 시간인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섰죠. 서고 보니까 할머니 앉아 계세요. 여기서 사이드 잡고 내려봤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발을 보여주시는데 발에 진짜 탁구공만한 물질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큰 물질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속옷을 삶았는데 이거를 들다가 기운이 없으니까 이렇게 엎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비상연락망이 있거든요. 이장, 분뇨회장 했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안 받는데 거기 이제 농사가 시작됐으니까 안 받았겠지. 그래서 무조건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신 거예요. 버스가 오면 이제 타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제 차로 타게 했죠. 타고 저희 면에는 병원 없어요. 옆에 우리 산내면이기 때문에 또 없고 옆에 칠보면이라고 거기는 삼방병원이고 종합병원이 있어요. 내과 외과 다 돼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좋아요. 원장님 한 분인데 모든 과목을 다 진료해주니까 좋아요. 오히려 뭐 벌레 물리고 막 이런 데는 오히려 진짜 전문 영역이지 않을까 싶더라고. 뭐 말도 소리고 가도 신경 안 써요. 주사 맞았어 됐으면 가세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갔는데 한두 분 정도 있어서 이제 어머니를 병원 안에다 모셔드리고 저도 수업을 가야 되니까 갔죠. 가다가 이제 시골이 버스가 몇 대 없거든 하루에 2대 3대 그러니까 파출소 가가지고 할머니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희도 수친동이었거든요. 수친동에서 온 할머니가 계실 텐데 산내는 수친동에 오신 할머니 계셨는데 순찰 때 그쪽으로 돌 일이 있으면 모시다 드리면 좋겠다 라고 파출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벌레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렇게 한가 하나 니네 할머니를 또 우리가 왜 태워다 주냐 나도 우리 할머니는 아니다. 이렇게 발에 딘 거 같아가지고 병원 모셔드렸다. 근데 들어갈 차 시간이 없다. 모셔드리겠으면 좋겠다 하고 갔어요. 했는데 그리고 잊어먹었죠. 잊어먹고 이제 한참 있는데 새벽에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좀 배움이 없거든요. 작업실이 없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할머니예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고 새벽에 할머니가 온 거면 칭찬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뭐지? 뭐가 잘못했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태워 모시다 드렸던 할머니인 거예요. 발을 딱 보여주는데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물집 잡힌 거에서 뭐 이게 얼굴처럼 미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발을 터치고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화상이어가지고 그때 치료를 하고 부산 쪽에 있는 어디 조카 딸네 집에 가서 일주일이면 2주 입원했다가 치료를 받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왔는데 왜 오셨냐면 차비를 내고 오신 거예요. 차비. 그날 제 기억에 그날 저한테 1,000원짜리 꾸겨진 걸 내셨는데 제가 안 받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희 집을 찾으려고 1년 넘게 헤맸다는 거예요. 내 자네 집을 찾으려고 1년 넘게 돌아다녔다고. 뭐 2가지 근거로 저를 찾았대요. 제가 그때 호란도 구역을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지프차를 타고 다니는 놈.
두 번째는 사흘 밤낮으로 굶는 것 같은 놈. 실제로. 그래서 무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을 찾았대요. 전 먹먹해지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차가 있어서 집을 다시 가서 참깨 한 봉다리를 싸가지고 그 기억나요. 안에는 하얀색 요구르트 담는 하얀색 봉지에 넣고 겉에는 검정 봉지 한 번 더 썼어요. 두 개를 싸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돈을 주면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참깨 한 봉지 주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 할머니는 겨우 나 가는 길에 한번 태워다 드린 걸로 했는데 나는 그러면 도대체 몇 가만이나 되는 쌀을 짊어지고 세상을 나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쌀을 친구들 갈 때 이거 가져가. 이 책 가져가. 이제 선물로 줄게. 한 권씩. 이거 엊그제 나온 책이에요. 선물로 이거. 몇 학년이야? 2학년? 2학년도 그럼 9살 마음사전 배웠겠는데? 이거 하나씩 가져가. 하나는 하나 줘. 동네 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 파출소 이제 제가 참깨를 혼자 먹을 수가 없어서 가져갔더니 경찰서는 1, 2년인가 바로 계속 돌리네요. 뭔가 내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음료 상자만 돌려주고 왔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다 되고 있나요? 네, 벌써 50분이 됐다네요. 재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읽고 마음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쓰고 상상력을 가지고 쓰고 내가 겪은 일을 쓰면 누구라도 나와 소통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얘기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 너무 멋지고 좋았죠? 네, 저도 들으면서 이제 정말 저도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이제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좀 시간입니다. 이렇게 강연 들으시면서 시인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인본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받으신 책 외에도 다른 책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또 강연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네, 먼저 물어보세요. 네, 개인적인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게 20대시는데 네. 그 전에 어렸을 때도 시를 많이 쓰셨나 궁금해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초등학교 때 저는 이현수 의사님이라고 왔는데 6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저는 오지 학교여가지고 시골 5학년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안 오는 학교여서 의무적으로 찍어서 보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하고 나갈래? 거기 갈래? 오지 학교니까. 근데 6학년 때 오지 학교 풀렸어요 제가. 그때 이현수 선생님을 만났고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렇게 시원해서 시책을 많이 읽으면 얼마나 읽겠습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 6학년 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주고 이런 선생님이었어요. 뛰어가다가 복도에서 막 부딪혔어. 개학 첫날 단어 같은 거 주어 없잖아요. 너 몇 반이야? 그러잖아요. 몇 반이니? 예, 6학년 2반이다. 우리 반이야? 어깨도 뭐 같이 들어가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방학 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렇게 6학년 일기장이 힘들거든요. 마지막 주까지 제가 다 썼던 기억이 나요. 행복하니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독후감 대회, 글쓰기 대회 이거는 계속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잘했고 선생님이 성우 너는 나중에 시를 쓰는 사람이 되거나 시인이 되거나 동화를 쓰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긴가민가했는데 제 친구들이 다 기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 면장 딸이나 제 친구들이 기억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선생님들에서 글을 써본 적도 있는데 그걸 교육부에서 보고 뒷조사도 다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살아있는 교사로서는 최초 이달의 스승이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이현수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제가
시인이 되고 나중에 선생님이 들었다는 걸 소문을 나를 안 쳐다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 뵈고 교무실에 가서 편지를 올렸는데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평교사셨어요. 평교사로 정리를 하셨고 그 뒤로는 수요일 날 저녁 되면 꼭 찾아뵈고 그래서 금방 있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뭔가 이게 뭐 시다, 소설이다, 동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서 막 썼던 기억이 있고 근데 선생님이 검정색 파일로 저하고 면접 따라고 두 명한테는 갱지를 띄워주셔가지고 저한테는 꽃술래라고 써줬던 것 같아요. 꽃술래 6학년 박성 이렇게 화이트 같은 거 써줬어요. 그다 이제 시나 글 쓰고 싶으면 써라. 근데 거기다 썼던 제가 처음에 썼던 게 동네 정자나무였고 그런 개구리라는 시 썼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또 어린 시절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좀 영향을 주신 주변에 은사님이나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든 그냥 우연히 최근에 더 느끼는 건데 내가 한 10년 전에 우연히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다정히 했다면 근데 나중에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곳에서. 근데 제가 뭔가 부탁을 드릴 일이 생기냐 하면 그때 잠깐 만났을 때 그냥 다정한 것 뿐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로 뭔가를 주시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면서 오히려 그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듣고 보니까 뭔가 다정함을 우리도 많이 베풀고 어떻게 보면 친절이나 다정함이 나에게 가장 큰 것을 또 얻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책 한 권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받으신 책 말고 다른 책으로 선물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드린 거는 제 최근 시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시인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시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시인이고 중매 책 중에 네. 가장 비싼 책이 비싼 책? 모르겠어요. 저 가격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아내한테 건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36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두 가지만 지켜주면 난 당신과 결혼하겠다 했어요. 첫 번째, 나는 시민이니까 내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마라. 그게 이제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 진짜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아내가. 당신 초등학교 교사인데 당신보다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벌 테니까 대신 돈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면 제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노부가 청소부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격지심도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매월 양가에 10만 원이면 20만 원 상관없으니까 매월 10만 원이면 20만 원 똑같이 보내라. 통장을 만들어서 똑같이 매월 보내라. 근데 아내가 장애인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올려가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다툴 때도 있는데 그거 하나로 저는 고마워요. 그냥 매월. 그래서 제가 45, 6살 첫 주례를 봤는데 똑같이 적응해서 했어요. 매월 양가 부모님께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내가 주례를 서주겠다.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례를 서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철학은 확실히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진짜 게으름 필요적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자동으로 온다. 그렇게 만약에 안 온다면 내가 조금은 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고 제가 좀 건방지게 30대 때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우연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시인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시인은 8시간은 밥을 위해서 일을 하고 8시간은 나를 위해서 책을 보고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했었던 것 같고 전업할 때도 이렇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가격은 아마 제일 비싼 게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한 15,800원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뭔가 시인이나 이런 책은 사실 가격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따뜻한 걸 다정함이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늘 시인님 만난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 책이 몇 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하는 시간보다는 저희가 오늘의 행사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께 선물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책 못 받으신 분 있으시다면 잠깐 참여를 하셨더라도 상관없이 손만 들어주시고 오늘의 소감 얘기 간단히 해주시거나 네, 여기 여자분 네, 가운데 계십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9살 마음 사전이 네. 교과서에도 실리고 엄청 많은 네. 학교에서 네. 지금 사용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시인님은 어떻게 활용됐으면 하는지 시인님의 의도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초등교사여서 책을 그러시구나. 많이 봐서 언니 눈빛이 똘망똘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다 그러게요. 보이거든요. 이번에 똘망똘망 하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9살 마음 사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애한테 어떤 마음 표현하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딸에 알려주면서 쓴 건데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줄 몰랐어요. 계속 해가지고 저도 고마운 책인데 그거를 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따라쓰기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 표현하기 싫을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모든 책을 쓸 때 뭔가를 생각해보는 책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9살 마음사전도 그렇고 아까 12살 장래희망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읽으면서 다른 사람 꿈을 주고 나도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아마 가져가는 거는 뭐라도 하나 생각해봤다는 거, 평소에 안 하는 거를. 이게 사실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퀴즈 같은 거, 이렇게 마음사전에 있는 어떤 단어를 설명해주고 읽고 그때 한글날 그 PD 수첩하고 오승훈 아나운서가 따님하고 와가지고 한글날 낭독하는 걸 TV에서 MBC에서 이제 직접 녹화로 이렇게 봤었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딸하고 아빠하고 단어 하나씩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퀴즈를 내가지고 맞춰보게 하고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마음사전에 있는 단어나 표현 보고 읽으면 바로 나도 생각나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보름달 제가 얘기해준 거 바로 생각나는 거죠. 나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쓰게 하고 그리게 하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거를 아이들 책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봐야 바뀌거든요. 아빠가 봐야 바뀌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기록하고 가급적이면 전 그거를 아이가 사춘기나 20살 넘었을 때까지 가지고 있길 바래요. 그러면 또 딸애가 가지고 있는 걸 저는 딸애가 첫 말이 뭐였는지 아빠한테 처음으로 두 단어는 뭐였는지 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딸애가 쓴 말만 기록해서 동시에 10번 넘게 냈어요. 그 다음에 이 목도리가 딸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떴던 목도리인데 꼴찌로 떴어요, 반에서. 아마 1등으로 떴으면 저는 이걸 안 할 거예요. 네, 꼴찌로 떴어요. 근데 이것도 이만큼 떴는데 중간에 갔더니 울고 있더라고. 아빠, 그래서 여기 실로 묶고 있더라고. 풀린 거예요, 중간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아빠 같으면 저 냉철하거든요. 아빠 같으면 네가 다시 그 해도 풀린다. 다 풀고 다시 하겠다. 울면서 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선하냐. 그래서 하여간 꼴찌로 떠서 저희를 하고 다니는데 올해 고3이 됐는데 작년에 아빠 이거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고 작년에 목도리 뜨개를 또 따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오거든요. 힘든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그걸 보면 내가 그때 이런 시절이 있었지, 이때 참 행복했었지 하면서 다시 자기 마음을 참 힘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와, 근데 들으면서 저도 12살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었어. 네, 근데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이 기록한 거를 정말 사춘기 시절이 지금 딱 오고 있거든요. 그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 있는 어떤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시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록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미래에 과거의 글을 돌아보면서 또 좋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 아직 책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못 받으신 분은 한 번씩 드리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단체 사진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네.